저는 오늘 뭐 이런 주제로 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제 아시는 내용이라면 리마인드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간략히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그리고 전자자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 중에 아마 여러분 좀 관심이 많으실 이제 이용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이제 이용 현황 분석, 그리고 이제 활용 사례, 저희 학교 기준으로 간략히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용 현황을 분석할 때 이제 유의하시면 좋겠다 하는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자자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전자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자저널, 2종의 이상의 전자저널에 뭉쳐져 있는 정보의 집합체죠. 이저널 DB, 그리고 전자책, 이북 DB가 있고요. 이러닝 컨텐츠, 그 외에도 잘 알고 계신 이제 웹 DB가 또 하나의 주요한 유형인데요. 웹 DB 안에서도 원문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원문 DB, 서지 D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자원의 유형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용 현황 분석하실 때 활용하시는 지표가 해당 자료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지표를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자원을 이용하시는 행태죠. 또 하나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구독, 1년간의 이용권을 얻게 되는 이제 구독 콘텐츠들도 있고요. 이제 영구적으로 자관의 서버에 탑재를 하시거나 연구 억세스권을 갖게 되는 이제 구입, 퍼체이스도 있고요. 또 인쇄 저널을 구독하게 되면서 이제 프리로 억세스를 받게 된 그런 컨텐츠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잘 알고 계신 이제 무료라고 사실은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오픈 억세스 컨텐츠라든지 자관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 IR 이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유형별로 참고하실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건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전자자원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본격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자자료의 비용이, 그러니까 전자자료를 그럼 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이미 다 아시는 답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자료의 구독 비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상을 최대한 낮추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독 기간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여러 전체 그 사서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이렇게 인상률을 낮추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장기적으로 인상률 인하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신규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도 한몫을 하고 있죠. 작년에 아마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요. 또 구독 조건 변화로 인한 이제 구독료 상승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하는 전자자원만을 이제 유지하는데도 매년 일정 비율의 금액이 추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자료 구입비 현황인데요. 이제 2022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주에 수록되어 있는 분석 내용입니다. 이제 2021년도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374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료 유형별로 그 현황을 보시면 이제 전자자료에 전체 자료 구입비의 72%가 투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도서, 연속 가능 이런 순서로 보여지고요. 그 아린포 수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 5년간의 결산 현황도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셨던 현황과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의 데이터, 결산 기준으로는 2017년 결산, 2021년 결산까지의 5년간의 결산 금액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자자료의 비중이 앞서 보신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마도 규모가 큰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훨씬 더 사실 높습니다. 한 80%를 육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게 실제로 신규 컨텐츠를 추가로 구독했기 때문에 커진다기보다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요인에 기인해서 커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죠? 네, 반값 등록금 또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대학들의 재정이 압박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 대학 재정의 압박은 자료 구입비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 자체를 자료 구입비 예산 배정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이미 배정을 하셨더라도 일부를 회수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를 돕기 위해서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최근 5년간 대학 총 결산 금액 대비 자료 구입비 비율을 나타내는 분석한 화면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유지 수준 정도이고요.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료 구입비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상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 구입비의 비율은 거의 유지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대학의 유형도 있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입비 증가율의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감소세를 보이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자료의 투입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예산은 한정돼서 추가 투입이 제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자원에 대한 수요도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구독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요 혹은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서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거나 아니면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품목들은 이제 과감하게 대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즉 이제 이용과 수요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정량적 지표 분석이 좀 필요하죠. 물론 정량적인 분석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성적 지표도 필요하지만 이게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주로 정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통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아마 계실 텐데요. 이런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개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용 현황 그리고 구독 금액 아마 이제 이런 정도의 수치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이용 효율성을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주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이제 CPD라든지 뭐 CPS 등을 산출해서 분석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이용 효율성을 아마 분석하고 계신 기관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대학 대비 우리 대학의 이용 현황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를 또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제 경영진에게 이제 보고하기 위한 지표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진이나 이제 대학 당국은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이제 돈을 쓰는 부서로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돈을 쓰는 부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들이 모두 포함된 전자자원에 대한 장서개발 정책 마련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아마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전자자원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수서하는지에 대한 정책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저희도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도 참고로 조금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없지만 여기서 잠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내외적인 외부 환경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장소의 개념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서 정보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이용자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이용자의 니즈가 다변화됨에 따라 정보 서비스도 다양하게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장소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유형의 자료들, 뭐 도서 중심의 내용으로 해석이 되었다면 현재는 이제 전자자료들, 멀티미디어 자료들 이런 다양한 자료의 유형들이 이 장서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데이터 단위의 정보라든지 이런 좀 더 큰 개념들이 장소에 녹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 조금 잠시만요. 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할 겁니다라는 걸 미리 보여드리는 것 같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러면은 장서 개발이 뭘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게 도서를 선정하는 데부터 구입,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존슨이라는 분께서는 장서의 선택, 결정, 선택 정책 조정, 잠재적 이용자 및 이용자의 요구 평가 등등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자료의 개발과 관련한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덕현 님께서는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제반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규정하는 문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서 개발 정책이 아마 도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수립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자료의 유형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자원의 특성에 맞는 내용이 포함된 장서 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자자원의 장서개발 정책이라 함은 앞서 설명드렸던 장서개발의 개념이 그대로 전자재료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자원 선정에서부터 구입,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전자자원 장서개발 혹은 수서,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지 충분히 아마 앞서 설명을 좀 해드린 내용일 텐데 워낙 비용 자체가 크고 투자되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리고 담당자들도 계속 조금 변경이 되죠. 그리고 자료를 선정하시는 분이 한 분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복수의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있지 않으면 조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표준화된 장서개발 정책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전자자원 업무 프로세스를 그냥 간단히 조금 플로우를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릴 이런 평가에 대한 이용 효율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한 이후에 자료를 선정해서 구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세팅한 다음에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 행위를 한 이후에 얼마나 이용자들이 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새로운 자료를 선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자원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실 때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자자원의 유형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특성을 고려한 거기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충분히 담아내셔야 하고요. 또 이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서개발 정책을 유형별로 좀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브스크립션인지 퍼체이스인지 이런 그 이용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구독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고려돼야 될 요소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모든 내용을 장서개발 정책에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희 학교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학술 자료라고 하면 전자자원뿐만이 아니라 장서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그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하는 수서 관련 법규는 규정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업무 분장 내규, 시행 세칙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자자원에 대한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도서의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었고 일반적인 자료 수서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자원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양도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비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자원에 대한 이제 수서 정책, 장서개발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내부의 인식이 생겨서 저희가 2007년에 전자자원에 대한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물론 학교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이제 업무 편람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전자자원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들이 조금 담겨져 있기는 했는데 프로세스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진 부분이 있어서 전자자원을 이제 선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수서에 관련된 장서 개발을 하는 데 대한 세부적인 원칙이라든지 기준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자원의 특성이 반영되고 전자자원 관련 업무의 지침이나 매뉴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2007년에 이 전자자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고요.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장서개발 정책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았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조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2개 있고 해서 이런 양 캠퍼스가 공동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조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인쇄 자료나 전자 자료로 있을 경우에는 전자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그리고 양 캠퍼스 간의 동일 자료의 선정을 지향한다. 상호 보완적으로 선정 및 수집하도록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최종적으로 차년도 구독할 전자자원을 선정하기 전에 양 캠퍼스의 담당자 또 관련 부서들 간에 이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캠퍼스에서 구독하는 전자자원은 양 캠퍼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제 이런 원칙들을 조금 세웠고요. 그리고 자료 유형별로 이제 다음과 같은 선정 원칙들을 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통한 구독을 우선한다. 그리고 주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 다양한 주제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는 전자정보를 우선 구독한다. 그리고 원문을 제공하는 전자정보를 우선 구독한다라는 이런 기준들을 명시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자료를 구독할 때는 이제 인쇄저널과의 관계 등도 이제 고려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명시했고요. 또 전년 대비 인상률의 허용 범위도 일단 명시적으로 조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물론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사유들을 이제 공급사나 기타 사로부터 이제 받도록 절차를 조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선정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선정 기준하고 평가 기준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선정 기준에도 그리고 평가 기준에도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평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용 현황이나 이용 현황에 근거한 이용 효율성 분석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어떤 기준이 좋더라, 이게 맞더라, 틀리더라 이렇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 소속된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연구 지원을 위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인 이용자의 수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아까 이제 정말 제가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정량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 현황일 텐데 이용 현황 이용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은 기관별로 품목에 대한 관리자 사이트가 제공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에서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산출해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품목에 따라서는 관리자 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출판사나 공급사에 해당하는 원하는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통계를 이제 요청을 하시는 방식으로 아마 통계를 산출하시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품목을 여러분이 구독하시게 되면 구독 품목에 대한 관리자가 사이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고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그 사이트와 이제 관리자 계정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그걸 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급사에 요청하면 주시겠지만 필요한 시점에 이게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관리자 사이트가 있는 품목은 직접 산출을 하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통계를 추출하고 그걸 동일한 포맷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이용 현황의 추이를 본다든가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이용 통계 항목이 뭐뭐다라는 거를 이제 포맷화 시키거나 하셔서 그걸 출판사나 공급사 쪽으로 이제 요청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제적으로 주시면 좋은데 워낙 기관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 주시기가 쉽지는 아마 않으실 테니까 필요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좀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품목마다 산출 가능 시기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2월 초라고 해서 1월까지의 이용 현황이 다 나오는 그런 품목들이 있기도 하지만 해외 DB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심지어는 한 2달, 3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용 통계를 조금 미리미리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용 통계를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서 산출하실 때 제일 많이 보셨던 워딩일 거예요. 그죠? 카운터 리포트. 이제 대부분의 해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용 통계 산출하는 이제 레포트로 카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아마 사용하고 있는 적용되는 카운터 리포트 형태는 5 버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5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대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겸사겸사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카운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 다음에 아마 앱스코어에서 담당하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개념 이해 차원에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리포트는 이제 2002년에 이용 통계 표준화를 목적으로 도서관, 출판사 등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3년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3년에는 이제 카운터 1, 이 저널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등장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걸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다가 2012년에 이제 카운터 4가 나오면서 저널, 데이터베이스, 북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통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카운터 통계의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요거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운터 4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봤던 포맷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저널 중심으로 저널의 다운로드 아니면 서치, 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드 서치 이런 이제 지표들을 중심으로 UCG 레포트를 제공을 하다가 점점 더 이제 그 이용 통계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이 조금 추가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발생하면서 그런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통계 유형들이 좀 지속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4개 정도의 UCG 리포트가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널 단위의 다운로드 건수는 JR1 이라는 이제 그 레포트 형태로 추출을 할 수 있고 또 OA에 대한 그 해당 그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OA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OA로 이용하는 저널에 대한 다운로드는 얼마나 보는지 아니면 서치는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지표들에 해당하는 레포트, UCG 레포트 형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다가 보니까 24개까지 갔겠죠. 근데 앞으로는 아마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통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30개, 35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무한정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 해당하는 통계만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확장성이 없는 거죠. 유연성도 없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점이 조금 드러나서 여러 번의 이제 업데이트를 거쳐서 가장 최신 카운터 통계인 R5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카운터 5에서 제공했던 24개의 UCG 레포트를 이제 4개 마스터 레포트로 단순화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단위, 데이터베이스 단위, 그다음에 타이틀, 저널 타이틀, 북 타이틀, 그리고 아이템 아티클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의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필요한 통계를 추출할 수 있는 이제 레포트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알고 계신 와일레라든지 사이언스 다이렉트 기타 이제 이런 정보 단위를 말하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뽑을 수 있는 필요한 통계들을 추출할 수 있고 타이틀은 이제 저널 단위의 통계 중요하죠. 아니면 이제 북 하나 단위의 통계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주요하게 아마 보실 게 다운로드 서치죠. 그죠?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유용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조금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을 했거나 구입을 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용이 되었는지를 다운로드나 뭐 서치 아니면 세션 뭐 이런 값으로 여러분이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독하지 않은 콘텐츠도 이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했을 때 원문까지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나요? Access Denied. 그래서 이런 Access Denial 건수는 우리가 구독하지는 않지만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표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 타이틀에 있는 YOP란 통계 지표도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즉 출판물의 저널의 발행 연도에 준해서 얼마나 자료가 이용이 되었는지, 최신 자료가 많이 이용이 되는지, 아니면 아카이브성 과거 자료가 많이 이용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나 이 저널에서는 뭐 커런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구나, 아니면 이 저널에서는 아카이브 과거 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액세스 디나이얼 건수랑 연계해서 분석을 하시고, 만약에 아카이브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구입이나 구독을 검토하시거나 이제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은 내용 자료인데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타이틀 단위, 그다음에 아이템 단위, 아티클 단위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OA도 하이브리드로 해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널 전체의 논문이 아니라 일부 논문만 또 제공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떠한 아티클들을 많이 이제 아티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시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카운터 통계를 통해서 통계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국내 DB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통계를 쓰지 않더라도 또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용 현황을 제공하는 관리자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 통계를 산출하셨다면 단순히 산출해서 수집하고 끝나시면 안 되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해석해서 여러분이 실제 업무하는데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자자원의 유형별로 주요 참고하실 수 있는 지표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저널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서치 건수가 될 거고요. 웹DB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서치 건수가 좀 더 주요한 요인으로 검토가 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대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대출 건수, 대출자 수 뭐 이런 지표로도 표현이 되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필요한 지표들을 포괄적으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이용 효율성 분석에 근거해서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취지하에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이용 통계를 산출하고 분석해서 구독 자원을 선정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고 있는 전체 DB를 대상으로 DB별 관리자 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사이트 통해서 이용 통계를 산출하고요. 또 투입 금액 대비 이용률에 근거해서 품목별로 이제 CPD, CPS를 산출합니다. 이 두 값을 저희가 분석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CPD는 잘 아시죠? 코스트 퍼 다운로드. 한 건 다운로드 받는데 얼마나 비용이 소요됐는지. CPS는 한 번 검색하는데 얼만큼의 비용이 투입됐는지를 의미하는 수치인데요. 그럼 단순히 CPD가 얼마, 그럼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 아닐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논문 한 건 다운로드 비용을 기준으로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사이트에 가시면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 사이언스 다이렉트 페이퍼브 비용이 건당 31.5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과 비교해서 이 품목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는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용 효율성 분석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9개 항목 34개 수치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독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서 이용 효율성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예산 절감을 통해서 신규 자원을 도입할 가능성도 확대시킬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한번 시도를 했던 방식인데요. 이제 구독 방식 전환 검토를 위해서 이런 이용 효율성 분석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이용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품목 한 족을 정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구독 금액이 작은 품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 방식을 변경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실제로 분석 결과 적용이 가능했던 3가지 이제 구독 옵션이 있습니다. 패키지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이용 수요가 높은 저널만 개별 구독으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그냥 페이퍼비로 전환해서 일부 비용을 저희가 연구자들에게 지원해 주던가 이런 방식을 조금 고민해서 얼만큼의 예산이 소요될지를 비교해 봤더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주제 패키지를 구독하는 게 가장 예산적인 절감이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방식으로 이제 구독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방법으로도 여러분이 조금 분석 이용 통계를 활용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예로 이제 내용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이용 효율성을 분석하는 샘플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통계나 이용 효율성 분석 데이터는 단년도 데이터만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품목이 한 해에만 갑자기 많이 이용이 될 수도 있고 한 해에만 또 예외적으로 이용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이를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이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이런 품목들은 구독 유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그 변수의 폭이 큰 것들은 조금 더 가중치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구독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검토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 사실은 이제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규모가 조금 유사한 타 대학 대비 우리 학교의 이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재학생 1인당 이용 수라든지 이용 건당 금액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제시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마 참고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 기관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학 라이센스 품목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 이상의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걸 선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통계와 구독 금액뿐만이 아니고 대학 라이센스에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정량적 수치가 많기 때문에 참가 기간 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분석해서 저희가 협상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가 될 만한 슬라이드를 조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저희가 선정하거나 평가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있고요. 이용 현황은 물론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 항목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 전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황적인 내용 간략히 좀 설명드렸고요. 또 정량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자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한 정량적 지표인 이용 현황 어떻게 산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간략히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고려사항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적었는데요. 네, 상대 평가는 금물, 자료의 유형, 그 다음에 주제 분야, 콘텐츠의 유형 등등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품목과 B라는 품목의 이용 통계 다운로드 건수를 뽑아서 얘가 다운로드 건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얘가 이용 효율성이 높아 얘는 유지하고 얘는 중단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전 주제를 다루는 DB일 수 있고 얘는 일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DB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중치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가중치를 부여하든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된 상태에서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공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지표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건수 혹은 CPD라는 지표들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보시겠지만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서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다운로드란 개념보다는 서치 건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디스커버리 솔루션 도입되면서 일부 품목의 서치 건수가 과다하게 좀 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선호하는 자료의 유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경영경제 분야는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보다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서지 데이터로 분류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용 현황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분석하려면 현재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엑셀로 많이 좀 관리를 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뭐 ERM에 해당 기능을 좀 넣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ERM에는 그런 기능까지는 제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노동 집약적 업무죠 이것도 네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품을 좀 줄이고 자료를 수집하고 산출한 품을 좀 줄이고 오히려 그걸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솔루션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대학 라이센스 선스 품목으로 신규 품목으로 도입된 UCG 컨솔리데이션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관리하고 계신 아이디, 패스워드, 기타 정보들을 반영해 놓으시면 정기적으로 UC로 해당 그 통계가 반입이 되고 그걸 동일한 포맷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카운터 UC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강의가 제 바로 뒤에 이어지니까 지금 잠시 제 발표할 때 쉬셨다면 다음 강의에는 꼭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급하게 오느라고 앞부분에 조금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달하라는 내용의 의도를 정확히 이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받아볼까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시간을 넘겨서. 19번 제가 잠깐, 저희도 이제 이거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이용 현황이 절대적으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용 통계도 수치이기 때문에 조작이나 그러진 않으시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의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제 그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수치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도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변수는 감안을 하고요. 그래도 정량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지표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정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해서 저희가 참고는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하거나 분석할 때는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너무 만약에 과하게 산출되었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전년하고 항상 그해 년도의 통계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품목별로 최소한 제가 3년의 통계를 유지하면서 분석하고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는 예를 들어 100건이 이용됐는데 올해 막 1000건이 이용됐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게 그 시스템상에서 과다하게 잘못 상계가 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나치게 좀 과하게 전년 대비 산정이 되었거나 할 때는 일단은 왜일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두고 일단 공급사에 먼저 확인하고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그래서 최대한 이게 왜 과하게 산정됐는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물론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필요한 분석 지표로 산출은 하지만 크게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만 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해의 통계를 가지고 그 품목을 평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품목도 네네네.
네, 17번은 네, 그렇게 하겠고요. 네, 제가 아까 그 송부했던 자료는 하고 지금 발표했던 자료하고 조금 다르실 텐데 발표했던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에 맞춰 자료를 제공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았고요. 이후에 여러분에게 이런 게 또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좀 보완된 내용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거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질문들은 캐리스를 통해서 받고 일일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